시와 대화하기라고 되어 있는 23페이지를 펼치면 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시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주로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공부란 게 항상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 읽기가 잘 돼야 되고, 이건 뭐 선생님은 감상 이해가 아니고 정보 파악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에 대한 정보 파악이 끝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시 문제가 과거에는 상당히 다양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거의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세 문제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뭐 다 거의 내용 중심이고 개념어도 별로 사실은 또 없어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몇 가지의 문제들은 소개하겠지만,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을 맞출지, 현대시가 왜 내가 항상 쉽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좀 공부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필기를 하고 들으세요. 자, 논리적인 문제, 논리적인 해결 과정, 요걸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이라는 건 왠지 답인 것 같아서, 뭐 왠지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왠지 문장이 그럴듯해서 이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직관이 필요하긴 한데 최대한 논리로 가셔야 돼요. 논리라는 말은 직관과의 차이가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있다는 것은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난주 강의했던 건 전제로서의 시 읽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타당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모든 선택지 하나하나를 OX 문제처럼 바꿉니다. 이건 O다, 이건 X다.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럼 전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보기가 있는 데서는 보기입니다. 보기의 관점, 보기에 들어있는 설명 내용이나 보기에서 주고 있는 정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 1차적으로 보기가 있으면. 두 번째, 시의 메시지죠. 이거 지난주 강의했던 거 말로 합니다. 화자의 상황, 태도, 대상의 특징, 화자의 관점, 딱 네 가지입니다. 그걸 찾아냈으면 그걸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객관적인 메시지여야 돼요.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세 번째, 문맥인데요. 문맥은 이제 시어의 의미 풀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내가 지금 보기는 독해하는 것이고 시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었냐, 객관적으로 잘 이해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부터 또 하는 말을 들으세요. X를 그대로 가져와서 니은으로 쓰겠습니다. 오답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 옳은 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을 해석하세요라고 했을 때 올바른 선지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시 문제는요, 뭐 예를 들어 밑줄 그어진 기억이 있다고 할 때 기억의 함축적 의미를 내가 생산해서 요것이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이따위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푸는 거 아니다. 알겠지? 임의 침묵의 임은 조국이야 라고 생각해서 조국을 찾아야지,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자, 내가 읽은 시의 내용, 내가 읽었던 시적 화자의 상황, 태도, 대상의 특징, 화자의 관점, 딱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옳은 선택지는 그럴 해석이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문제는 내가 여기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어요. 옳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틀린 답을 찾는 겁니다. 틀린 선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걸 꼭 써놓으세요. 틀린 선택지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린 선택지, 내가 말했지, 시는 원래 해석이 열려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 가능성의 범주라는 게 좀 뭐 풍부해. 그런데 무한대는 아니야.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임의 침묵에서 임은 내가 상실하면 슬프고 다시 재회하거나 만나고 싶은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야. 그런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 되는 거지. 아, 임은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임은 내 곁에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특별하게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면. 따라서 틀린 선지를 만들 때는 거의 모순에 가깝습니다. 모순. 절대로 안 되는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제 봐봐. 이 전제와 선택지 사이에 모순 관계가 성립. 모순이거나 거의 아예 관련이 없거나 방향이 틀렸거나. 그래서 피식, 이게 돼요. 피식. 미소, 웃음이 지어져요. 이 뭐 말도 안 돼. 이런 엉터리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답들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옳은 것은 그럴 수 있겠네. 그런가? 이런 느낌인 거고요. 이거는 에헤이 말도 안 돼. 이런 느낌.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시를 암기하려거나 외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시는 여러분들을 계속 함정에 빠뜨리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디귿. 선택지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선택지를 분할해서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 긴 선택지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서 의미 단위로, 구절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A, B, C 같은 느낌으로 보세요. 뭐 C까지 나누어지는 건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슬픈 감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슬픈 정서를. 그러면 유사한 시구의 반복 여부, 화자의 정서 상태가 슬픈지, 그리고 이것은 강조의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답이 쉬워요. 이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리거든요. 어느 정도 틀리냐면 모순으로 틀리죠. 이건 기쁜데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택도 아닌 답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왜 이런 답을 못 맞췄냐? 나는 그게 궁금해요. 왜 학생들이 틀리는지 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뭐 객관적인 정보조차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걸 적당히 읽었다고 해도 요 자신감을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한 구절이나 한 부분이 주는 느낌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겁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좋은 느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손이 자꾸 가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 문학을 못해서 저는 이과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과의 논리적 접근 방식이 문학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과의 쓸데없는 감성이나 주관적 해석이 오히려 시를 망치는 거고. 그래서 이과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겁니다. 문맥을 본다는 건 시어의 경우에 봐봐. 밑줄 그어진 기역의 시어를 1번에서 A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기역 앞뒤에 문장이 있겠죠. 그죠? 앞문장, 뒷문장, 이어지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A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는 거죠. 위아래를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오답이야. 아니, 절대 안 돼. 이런 게 오답이란 말이야. 선생님 말이 좀 무슨 말이 감이 오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제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 안 가져온 친구들 앞에 게 없으니까 지난주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한 부분들을 잠깐 볼게요. 13, 14페이지를 볼게요. 13, 14페이지에 문제를 풀지는 않았죠. 선생님하고 같이 안 풀었죠. 그죠? 문제를 풀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의 오답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12페이지도 뭐 똑같습니다. 12페이지는 풀지 않았나? 이것도 안 풀었죠, 12페이지는. 13페이지 보세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회로라고 하는 황지우의 시는 겨울나무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스스로 봄나무가 되는 과정을 그린 거죠. 자, 이번에 4번 읽어보세요. 이번 문제의 4번 선택지. 마침내 끝끝내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한다. 미친 답이죠. 겨울나무는 봄나무가 되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답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죠. 오세영의 치상의 양식은 자유와 진실을 향해 하늘로 날아오르고자 하는 새에게 말하죠. 결국 너희들은 지상해를 뒹구는 나다를 먹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꿈꾸는 양식은 지상에만 있죠? 시 제목이 뭐죠? 지상의 양식이죠. 4번 선택지를 보세요. 너희가 꿈꾸는 양식은 하늘의 공간에서만 얻을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이 시 제목이 지상의 양식이고 시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자유와 진실을 향해 하늘로 날아올라봤자 결국은 지상에 있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순의 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꿈꾸는 양식이 하늘에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미소가 막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 모든 문제가 진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8페이지도 했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나? 학업반 교과서?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죠. 이해로 적절한 걸 물었으니까 안 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 읽는 것은 어리석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 맞죠? 맞죠? 그걸 모르면 예를 들어 이 학업반 교과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 읽는 아이들을 통해 어리석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갑니다. 기억.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가 아니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니은.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아니라 아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정반대 이야기죠. 그래서 니은은 반어죠. 반어 어떻게 본다면. 디귿.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 아니. 외우기 좋은 학업반 교과서가 극복하는 게 아니죠. 이걸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는 거죠. 리얼.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억압을 극복한대요. 그 모습 자체가 비판이죠. 시키는 걸 따라 읽는 것이 문제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1, 2, 3, 4번이 안 되는 이유를 명료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단해요.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의 광경 자체를 부정적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럼 1, 2, 3, 4번은 다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범주 안에서 아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부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읽기를 1주차에 가리켰고 오늘은 내가 이제 문제풀이의 원리를 좀 설명할 것이고 부분 특별한 문제도 설명하긴 할 테지만 요즘은 수능은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원래 이 3강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수능 형태의 문제를 묶었는데 그걸 굳이 내신 전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곰곰 생각해보면 내신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4주차 4강을 보면 최근 현대시 기출문제를 쭉 모아놨어요. 그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과제를 좀 주고
다음 주에 한 18문제를 풀어서 내가 한 하나나 두 개 그 정도 틀린다. 그럼 현대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만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 정도의 통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오늘 24페이지로 갑니다. 리얼. 선택하고 순서에 따라 풉니다. 이거 작품을 선택해서 푸세요. 이것도 하나 요령이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 특히 2편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뭐 3편이 나왔다. 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일반적인 독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시에 대한, 또는 여기에 뭐 고전이 나올 수도 있고, 3편이 나오거나 2편이 나오거나, 여하튼, 단일한 한 편이 아니라면, 내가 가장 잘 읽고, 내가 정확하게 읽었다고 판단되고 혹은 알고 있는 작품 하나를 선택하세요. 문제는 3문제 나옵니다. 뭐 4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나하고만 관련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먼저 풀면 되죠. 예를 들면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공통점을 물을 수도 있고 차이점을 물을 수도 있고 상호 비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나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에 해당하지 않는 걸 먼저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니? 절대 가가 답이 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제 2개가 남겠죠? 그럼 2개로 다음 중 둘 중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명료해지죠. 근데 거꾸로 풀면 1번을 보면 1번 보고 가 보고 1번 보고 가 보고 나 보고 1번 보고 다 보면 물음표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복잡해지고 헷갈리죠. 그럴 때는 이렇게 푸시는 게 맞아요. 제가 오늘 풀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를 잘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1, 2, 3, 4. 왼쪽부터 다시 한번 봐. 직관에 의존해서 감각적으로 답을 찍지 말고 최소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그 전제, 근거로서의 시읽기가 훈련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시읽기는 풍부하고 자세한 해설이 아니라 그 시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다. 상황, 태도, 대상의 특징, 화자의 관점.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 OX 문제로 바꿔서 풀고 X를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알겠지? O는 그럴듯하다. 내가 읽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색함이 별로 없다. X는 완벽하게 어색하거나 이상하다. 알겠죠? 반드시 틀렸다. 이런 논리로 풀어야 된다. 선택지가 길고 복잡할 때는 틀린 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맞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럴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문장을 주르륵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읽거나 충분히 객관적으로 잘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시를 중심으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먼저 풀고 시작하면 훨씬 더 문제풀이가 단순해질 수 있다. 이해됐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원칙을. 이걸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이제 몇 개의 문제 유형과 문제 푸는 과정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텐데 지금 내가 보여주려는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다시 수능으로 출제된다.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유리한 제대로 수능의 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여러분들만 풀 수 있고 다른 학생들은 많이 틀릴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자, A와 시적 정조가 유사한 것은 정조는 정서와 유사한 말이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학교 내신도 이렇게 내기 힘들 텐데 내면 어려워요. 정서가 유사한 걸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정서라는 것 자체가 표현되어 있질 않아요. 시에. 자, 이거 지난주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서는 물론 슬픔, 눈물 같은 게 나오면 찾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서를 안 게 아니라 그랬죠? 시는 대부분 다 슬프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서는 뭘 가지고 푼다 그랬어? 이런 게 뇌에 빡 꽂혀 있어야 돼. 시적 정서란 뭐예요? 큰일 났네. 이게 뭐죠? 옛날에 그거 해야 되나? 외치고 해야 되나? 따라서 와! 이렇게 해야 되나? 입 밖으로 내서 꼭 정리해봐라. 시에서 정서란 상황입니다. 알겠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사람의 정서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아니라면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 유사한 정서를 가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너희가 지난주 그 중요한 그 내용을 자꾸 숙지하지 못하고 복습을 안 하니까 금방 끝낼 수 있는 시를 또 오래 걸린단 말이야. 딱 2주 내가 강의한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봐. 그러면 현대시는 끝난다고. 그리고 지금 정서유사성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말을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어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제목이 우리가 물이 되어야 만난다면 가정이죠.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서리법이겠죠.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 물녘엔 저 혼자 깊어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뒷부분에 다 생략돼 있네요.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말투나 어조를 보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사면
밑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난다. 지금 상태죠. 지금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불로 만나고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아직까지. 근데 물이 되어 만난다면 좋은데 불로 만난다. 안 좋아 보여요. 더 있습니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걸 쓰다듬고 있다. 이거 정서 묻고 있죠, 이걸로. 어이가 없죠? 그 A가 수치된 뼈가 불타는 걸 쓰다듬고 있는데 이 종소유사성이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상황이란 말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줄, 그 다음 년. 만리 밖에 기다리는 그대여. 청자죠? 저 불 지난 뒤에 우리 흐르는 물로 만나자. 그럼 끝났어요. 자, 지금 우리는 나와 그대, 화자와 그대는 불로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만리 밖에 있는 그대에게 나는 말하죠. 불이 끝난 다음 물로 만나자. 이게 시의 전부예요. 화자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대와 물로 만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로 만나죠? 불로 만납니다. 이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읽으면. 그럼 뭐 안 좋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불로 만나는 건 안 좋은 상황입니다. A를 다시 읽어보세요. 나중에 C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근데 다시 읽어드리는 건 어차피 너희가 못 읽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 이거 나왔을 땐 이거 가지고 풀어야 돼요. 만리 밖에 기다리는 그대여, 우리 제발 물로 만나자. 지금은 불로 만나려고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수치된 뼈, 불에 타버린 존재, 불타고 있는 다른 대상 쓰다듬고 있다. 선생님 머릿속에는 불로 만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수치되어버린 존재가 자기처럼 수치되고 있는 존재를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동병상련 이런 게 떠올라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1번.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느낄 거예요. 와, 이런 문제를 내가 만약에 처음 만났으면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느낌. 물 먹는 소의 목덜미 위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습니다. 두 대상이 있고요. 적막하고 발잔등이 부었습니다. 함께 시련을 겪은 두 존재가, 그중 한 존재인 할머니가 소의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김종삼의 묵화라는 이 시는 이 시 전체가 하나의 시입니다. 알겠니?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을 연상하면 상황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맞죠? 불에 타버린 존재가 불타고 있는 다른 존재를 안쓰럽게 어루만지는 모습이 할머니가 소를 어루만지는 모습과 비슷하죠. 여기서 어떤 정서적인 용어가 없어요. 없잖아요. 뭐 연민, 안타까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탁 낸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의 수능은 문학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했죠. 요즘에는 내신이 수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문학은.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갈 건데요. 일단 기억 보죠. 비교하면서 빨리 보세요.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다른 존재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서 기억을 읽어보세요.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흐른다. 뭐 존재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함께 서서. 뭐 나쁘지 않은데요. 소망도 맞아요. 딱 이미지가 소망이죠. 니은. 우리가 흘러서 저물녘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했으니까 죽은 나무 뿌리, 죽은 존재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전체적인 분위기, 뭐뭐 한다면 가정 다 어울립니다. 너무 웃기죠, 디귿.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난다. 근데 3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답이? 미래의 초월적 공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현재 불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미래의 초월적 공간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어. 알겠어? 너희는 이렇게 해서 답 3번인 걸 맞추고 기분이 좋은데 하나 더 할 수 있어. 이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를 해석도 하잖아. 이렇게 1, 2, 4, 5번을 통해 이렇게 해서 낯선 시를 읽으면 되지. 이것만이 표준적 해석이란 건 아니지만, 자, 선생님이 좀 설명할게.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정, 소망 이런 거야.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집에서 좋아할 것이고,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르고 흘러 저물녘엔 강물에 누워. 강물 동그라미.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신다는 말은 생명이야, 생명. 그 다음에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는 말은 바다에 동그라미 쳐봐. 이거 전체적으로 점층이지. 물이 되어 만나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다시 바다가 되지.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란 말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넓고 큰 이상. 알겠니? 원대한 세계. 그런 물이 되어 만날 때는 좋은 점이 있어. 일단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 두 번째, 죽은 것에게 생명을 부여해. 세 번째,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이게 다 장점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화, 화합 이런 거란 말이야. 발전 이런 거라고. 물은 조화와 화합과 발전. 그런데 지금 불로 만나잖아. 불로 만나면은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숯이 되고 재가 돼버리잖아. 정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끝난 다음 물로 만나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뭘 연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선생님의 해석인데 남북관계로 보면 너무 멋있어. 이거
우리 지금 막 미사일 쏘잖아. 사드 배치하고 불로 만나는 거야. 결국은 서로 죽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연민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가난한, 우리의 힘없는 백성들이라고. 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잖아? 이산가육도 기쁠 것이고, 알겠니? 개성공단 내 사장님도 기쁠 것이고, 또 점점 우리는 다 죽어가는 우리 국토를 살리고 나중에는 대륙 국가로서 전 세계의 힘을 떨칠 수 있는 위대한 국가가 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되지 않아? 28페이지로 갑니다.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보기가 없네요. 자, 이거 뭐 보기가 없는 것 빼고는 최근에 수능 경향과 똑같아요. 두 작품 나오고 세 문제 나오고 세 문제의 기본 형태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김동명의 파초를 먼저 읽겠습니다. 파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 해 사리풀. 이거 너무 설명이 부족하다. 내가 읽는 걸 잘 보세요. 그냥 보세요. 조국을 언제 떠났느냐.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밑줄 그어요. 파초, 소재의 속성, 특징. 조국을 떠나 가련한 존재.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남국이 조국인가 보네. 조국을 그리워한다.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다. 외로운 존재.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여인으로 비유했구나. 나는 샘물을 길어 내 발등에 붙는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초는 조국을 떠나서, 남국이라는 조국을 떠나서 아주 외롭게 있는 가여운 존재죠. 알겠니? 소낙비를 그리워하는 파초를 보고는 나는 물을 부어주죠. 그 다음 그냥 그대로 읽은 거야. 해석 하나도 안 했어. 이제 밤이 차다. 남국은 사실 남쪽 나라인데 몰라도 됩니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릿맡에 있게 할 거야. 밤이 차니까. 밑줄 가봐.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될 거야. 파초라고 하는 대상의 특징과 파초를 대하는 화자의 관점이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시를 못 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 잎이겠죠? 우리의 겨울을 가리자. 우리의 겨울을 함께 견디자. 이런 뜻이네? 봄을 기다리자. 이런 말이겠죠. 파초는 조국을 떠났어. 외롭고 가여운 존재야. 맞지? 나는 파초에게 물을 부어줘. 추우니까 방 안에 둘 거야. 나는 파초를 위해 종이 될 거야. 지금 겨울을 이겨낼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잖아. 가보죠. 6번 문제. 나는 가를 선택한 거예요. 가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이란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 뭐 그래 보입니다. 단정적 태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 낙천적 태도. 이 세 가지는 전부 없죠. 낙천적이라는 게 뭐 다 잘 될 거야, 뭐 다 좋잖아 이런 게 아니잖아. 힘들잖아 지금. 5번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 이것도 맞죠. 우리의 겨울을 가리자고 했으니까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1번, 5번이 가에 해당하므로 2, 3, 4를 지우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파초를 또 머릿맡에 둔다는 해설을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 틀릴 수가 없죠. 맞아요? 밤이 차다. 나는 너를 내 머릿맡에 둘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종이 되겠다. 2번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하는 걸 보니 파초를 아낀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겠다. 이건 파초를 아낀다는 뜻이죠. 전체 상황을 봐도 파초를 가여워하고 아끼고 있죠. 3번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건 뭐 잘 적절한 해석이 됩니다.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죠. 그 다음 밑줄.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다. 모성적 존재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틀린다면 이해합니다. 모성적 존재란 한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파초가요? 치마만 입으면 다 어머니입니까? 여기서 오히려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헌신을 베푸는 어머니 같은 존재는 파초가 아니고 누구죠? 예, 오히려 화자죠. 화자가 파초를 그렇게 대하고 있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정반대예요. 아니, 모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같은 건 내가 파초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파초가 나를 대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문제가 쉽습니까? 4번도 볼까요? 나와 파초를 우리로 표현했어. 그렇죠. 이런 건 일체감이겠죠. 파초와 내가 처한 상황은 겨울밤 맞아. 밤이 차다. 우리의 겨울을 이기죠. 합치면 겨울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아주 자연스럽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건 가능성이죠. 자, 이제 이 시를 좀 설명하죠. 김동명의 이 시는 일제시대 김동명이라는 시인이 쓴 것이고요. 김동명이 이 시를 쓸 때 김동명은 조국인 조선이 아니라 만주 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가 쉬워질 겁니다. 식민지 시대 조국을 등지고 만주에 가 있던 시인은 남쪽 열대 지방의 식물인 파초를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곳에 투영하게 되죠. 너도 참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구나. 알겠니? 식민지 백성인 나도 조국을 떠나서 이 타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구나. 따라서 파초에 대한 화자의 연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겠죠. 또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선생님은 디테일도 이해가 돼요. 이건 뭐 어느 해설사가 아니고 나는 시를 좋아하니까.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이런 표현에서 소낙비는 열대지방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스콜이 스콜. 세차게 퍼붓는 소낙비 그 속에서 넓은 파초잎을 상상하면 돼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연 속에서. 근데 나는 여기는 소낙비가 내릴 수도 없는 한겨울 차가운 북쪽이죠. 너에게 샘물을 부으면서 소낙비의 감각이라도 일깨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로 갑니다.
제목 수천리고요. 수천리에 대한 해설을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서울의 한 마을이라고 했군요.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를 입안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광규는 정지용, 박용철과 더불어 모더니스트다. 기억나시죠? 이미지즘, 회화파.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비롯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광균, 알겠죠? 정지용. 갑니다. 산비탈의 들국화가 화나고 처음부터 묘사잖아요. 들국화 핀 거 보니까 가을이네요.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밑줄 끝이에요 이제. 제목 수천리가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이고요. 나는 지금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있습니다. 뭐 시를 더 읽거나 말아 비슷비슷하죠 이제. 뭐 거의 90%를 읽은 거죠. 누이 동생이 죽었어. 밤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바람이 불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해 여인 가지를 내어 저었다. 마치 그 모습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이런 게 감정의 절제입니다. 자, 상상, 고개 들어봐. 누이 동생이 죽은 지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고 누이 동생이 죽은 무덤가를 오빠는 찾았습니다. 그 위에 밤나무 하나가 가을이라서 잎이 다 떨어진 채로 서 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막 차가운 바람에 잉잉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죽은 내 누이 동생의 영혼이, 알겠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그때 이 오빠는 막 흐느껴 울고 싶은 마음, 떨어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했죠. 저절로 눈이 감긴다. 알겠니? 참아 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실, 은빛 실처럼 흘러가고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는 차가운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쓸쓸한 가을의 공동묘지의 풍경이 나타나 있죠. 뭐 작품의 분위기와 배경과 잘 어울리겠죠.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형태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의 존재가 형체가 사라지고 체온이 꺼졌대요. 죽었다는 뜻이겠죠. 흰 나비는 아마 여동생이겠죠.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위엔, 가슴은 무덤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 무엇을 속삭였는지 나는 모르는 거죠. 마지막이 또 되게 슬퍼요. 한 줌 흙을 헤집고 나직히 부르면 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겠죠. 한박꽃처럼 눈을 뜰 것만 같아요.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 같아요. 누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야. 그지? 근데 뭐 살아날 리가 없죠. 밑줄 그어봐.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이게 뭐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로 시를 조금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어. 서러운 생각의 실체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름을 부르면 내 곁으로 오빠 하며 달려올 것 같은 누이 동생이 무덤 안에 있다는 현실이죠.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그럼 옷소매에 스며든 게 뭐겠어요? 눈물, 눈물, 눈물. 잘했어요. 나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았다. 이 표현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걸 정말 재미없게 이런 거죠. 서러운 생각, 추상적인 관념, 옷소매에 스몄다. 감각적 이미지, 추상적 관념의 감각적 이미지로의 형상화. 이런 거는 저절로 아는 겁니다. 이 하나를 공부하면 100가지를 알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서러운 생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옷소매에 스며든다는 건 감각적 표현이잖아요. 이건 추상적인 것을 감각화하죠. 이런 게 이제 이미지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시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 방식. 내 말을 잘 듣고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매번 받아 적는 그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추상적인데 이것을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문제 풀러 갑니다. 6번에 남아있는 문제가 1번, 5번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누이 동생의 죽은 무덤가 앞에서 무슨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정답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만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를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밑줄표 이것들은 길게 읽는 겁니다. 봐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긴 밤이 아니고 긴 밤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되죠. 환하고 아득한 이런 말이 들어간 거죠. 밑줄표가. 뭐 기본적으로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밤나무의 여인 가지는 쓸쓸하고 흰나비는 누이 동생의 모습이고 묘지는 화자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 다 너무 맞죠? 5번은 이상하죠? 자, 이상한 거 두 가지 이야기해봐. 첫 번째, 이 시에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누이 동생의 무덤가에서 누이 동생을 생각하면서 슬퍼서 울고 있는데 무슨 의지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모순되거나 어색하죠. 두 번째, 비, 눈, 별을 문맥에서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 내가 문맥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위에서부터 읽어봐.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무용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너를 찾아주는 건 비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황혼이면 별들이 쌓이고. 이거는 동생의 무덤가 위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야? 여기다 해석을 해봐. 동생의 무덤 위엔 내 의지가 내리고 내 의지가 쌓이고.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있을 수도 없는 답들이지. 소통 자체가 불가한 이상한 해석이 되잖아. 이것이 문맥을 본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 두 가지로 못 푸는 문제가 존재합니까? 없어. 내가 단정적으로 말해.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만 합리적으로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현대시는 그게 끝이야. 30페이지를 잠깐 하고 여러분들이 두 질문을 푼다. 잘할 수 있다고 믿고 해야 돼. 알겠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너희의 미래가 돼. 선생님 말을 믿어. 너희가 내가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아, 난 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잘 될 수 없어. 저절로 잘 되지 않아. 나는 약간 오버해야 돼. 난 잘한다. 근데 너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힘들어도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잘 된다. 이거는 진실이야. 나는 천재라고. 정말로. 내가 모의고사가 안 되네? 이거 끝장이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웃음이 참 해야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르네? 이런 느낌. 그래서 난 무슨 생각했냐면, 수학을 내가, 알았지? 고2 때 수학 아예 안 했다고. 나는 시인이 되고자 했지, 뭐 그런 수학 이런 거 싫었어요. 근데 고3 때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혼자 계획이 어이가 없어요. 딱 3개월 동안 기본 끝내고, 이거 있잖아요. 3개월 동안에 딱, 또 정석 실력 딱 보고, 나머지 3개월 모의고사 풀어서 만점 딱 계획을 써놨어요. 물론 그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계속 좌절하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취를 거둔 건 끊임없이 내가 나를 믿어서요. 뭐 대학에 오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죠.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니구나. 평범한 머리적으로 학생에 불과했구나. 근데 고등학교 때 내 머릿속에 나는 천재였거든요. 그게 나를 공부를 잘하게 만든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방법이에요. 뭐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나처럼 오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든 여러분들 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국어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것들도 내가 내 스스로의 한계의 선을 그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포기하게 되고 잘 안 돼요. 입 밖으로도 내지 마세요. 나는 뭘 못한다 이 말을. 그 말 하는 순간 내 뇌가 기억하고 못하게 돼요. 아, 나는 못해요. 이 말은 그냥 무조건 기억합니다. 굳이 그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객관적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직 부족해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해요 라고 해야지 저는 못해요. 이 말을 딱 내뱉는 순간 뇌가 딱 기억을 합니다. 9번에서 10번 문제를 볼 건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9번 문제가 작은 마을의 그 이미지가 유사한 것은, 이 문제가 또 수능에 안 나올 거라고, 수능 문제예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어의 이미지는 시어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이것도 일단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 용어를 몰라서 막 틀려요. 감각적 이미지인 심상과 어떤 대상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대상이나 시어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는 감각적 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공감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밑줄 그어진 기억과 그 감각적 이미지가 유사한 것은, 그럼 그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지가 유사한 걸 가지고 그걸 고르고 자빠져 있어. 왜? 앞에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하니까 이미지는 시각, 청각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너 아직 1학년이지? 그죠? 이럴 수 있잖아. 새 학기가 되어 새 교사를 만나면 이번에 담임 선생님은 이미지가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가 혹시 이렇게 말해? 공감각이요. 이렇게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 이미지야, 그 이미지. 알겠니? 어떤 구체적이거나 감각적 대상에서 받는 느낌. 좀 더 시에서는 의미.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내 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망치는 방법. 시를 계속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고정돼 있다고 믿는 거야.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 그러면 그건 시가 아니야. 그건 고전이지. 고전 운문. 내가 전에도 보여줬지만 눈은 순수, 눈은 실현, 뭐 긍정시어, 부정시어, 이런 걸 정말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무조건 절대로. 자, 이제 학교 내신으로 간다. 학교 내신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 이미지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의미와 분위기, 느낌. 알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의 이미지, 검은색의 이미지. 알겠지? 빨간색의 이미지. 검은색의 이미지가 상갓집에서 입는 거랑 또 막 멋진 수트를 차려입고 데이트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뜻이라고. 알겠지? 무슨 이미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저 시에서 검은색의 이미지는 뭐냐? 뭐 이런 거지. 저 시에서 작은 마을의 이미지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시어의 의미를 묻는 거하고 비슷한데, 내신에서 가끔 나와 이렇게. 밑줄 그어진 기억과 그 시적 의미가 유사한 작품, 유사한 것을 고르세요.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안 풀지. 느낌으로 풀잖아. 좋아 보여? 좋아.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그런 문제는 나만 맞추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맞추니까 그 경쟁력이 없는 문제지. 우리는 시를 조금 더 수준 높게 풀려면 긍정부정으로 나눈다는 건 시 전체를 통해서 나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이렇게 풀어. 그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의미의 유사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적어놔. 이거 뭐 한 번 공부하고 앞으로 영원히 안 배울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문제나 형태에서 내신에서 안 나오면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마지막 배우는 문제일 수 있으면 잘 기억해둬야 돼. 유사성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의미를 생각할 수는 없고, 시어나 시 구절이 있으면 화자 중심의 시에서는 화자, 대상 중심의 시에서는 대상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 이 시어나 시구,
이 부분이 화자와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이렇게 해보라고. 거꾸로 화자와 시적 대상, 중심 소재가 그 시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관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긍정 부정이 나오긴 하지. 호불호의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심플하게 풀 수 있으면 좋은데 복잡해질수록 디테일하게 물어야 돼.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기억. 기억과 유사한 의미를 찾아라. 이때 잎새에 있는 바람을 막 생성해내려고 그래. 그 의미를. 그냥 불가능하지. 나는 이렇게 한다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그럼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 근데 괴롭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부정적인 게 뭐. 그럴 때 또 생각해야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바랬으나 A가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맡고 있거나, 알겠니? 그걸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답이 100% 나와버리지. 그걸 막 생각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는 문제지. 이건 무조건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과, 논리가 시를 잘하는 거야. 아니,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알겠지? 가장 쉽게 풀고자 하는 사람들, 가장 말도 안 되는 답으로 풀고자 하는 사람들은 화자나 대상의 시어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풀리면 좋아. 근데 안 풀리는 것도 많지.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이용하게 그리움, 수능 기출이죠. 시를 읽어볼게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이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눈이 내리는가 이런 거 생략돼 있겠죠.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이 시험 문제죠.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밑줄거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시적 상황이잖아.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시 제목은 그리움.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도 아니죠. 읽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운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근처는 아닐 거예요. 차가운 겨울입니다. 실내에 있는 잉크병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추운 겨울이죠. 자다가 잠을 으씩 깼습니다. 창밖을 쳐다봤죠. 눈이 펑펑펑 내립니다. 이 눈은 화자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눈을 보니까 생각합니다. 아, 그녀도 눈을 보고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이곳에 눈이 오는데 내가 그리워하는 그곳에도, 네가 있는 그곳에도 이 눈은 내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1연과 마지막 연이 딱 똑같으니까 어떤 안정감이 느껴지죠? 이것도 하나 하고 갈게요. 반복은, 시에서 반복은 운율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운은 소리, 글자의 반복이고 율은 박자와 리듬의 반복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반복이 운율이다. 반복이 주는 일반적 효과는 100%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세요. 1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으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시적인, 전체적인 안정감. 그럼 작품 전체의 통일성,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건 기본적 효과죠.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설명합니다. 반복은 운율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런 거예요. 변주? 변주가 뭐예요? 시가 음악이기 때문에 연주한다는 개념으로 변주라고 씁니다. 이 말은 이제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리듬에서 주로 쓰죠. 똑같으면 반복이고요. 반복 속에서의 변화가 있으면 변주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머릿속에 꼭 기억해라. 변주는 반복 없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복이 있어야 변주가 있는 겁니다. 우와, 너 좀 변한 것 같아. 뭔가 지속되어 온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 거죠. 오늘 내일 계속 뭐 얼굴이 바뀌는 옛날에 무슨 그런 드라마, 뭐 영화도 있더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안정이죠. 오히려 반복은 변주와 함께 나오는 거고 선택지에 변주하고 있다라는 말은 반복되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 속에서 그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설명하자면 사실은 운율만 가지고도 딱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를 그때그때 하고, 알겠지? 1학년 때도 많이 했을 거야. 기본 공부는. 자, 문제 풀러 가죠. 9페이지, 9번 문제.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제목이 가난한 사랑 노래네요. 신경님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민중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그런 삶의 애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 사람이죠. 생김새도 서민처럼 생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는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주로 농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의 경제적 몰락, 그 속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비애, 울분 이런 게 들어있는 시예요. 제목이 농무예요. 시를 읽어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눈으로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또 찾으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또 찾으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또 찾으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보이세요? 이거잖아. 너 뭐야? 반복. 그 다음에 변주. 왠지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 형식을 반복하면서 시적 의미를 조금씩 변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시의 운율이에요. 운율, 리듬감. 이제 시 내용을 읽을게요. 이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가난하다, 외롭다, 동그라미. 또 가난한데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뭐죠? 여러분들은 뭐 방범대원, 매물목 사려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여하튼 니은 디귿은 두렵습니다. 그립습니다. 뭐가 그립죠? 어머니, 집뒤, 감나무, 새빨간 감바람 소리, 이런 게 그립습니다.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내벌에 와닿던 내 입술에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너의 숨결. 와, 이 상당히 감각적으로 썼네요.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뭐 촉각, 막 그죠? 막 이런 걸로 썼어요. 막 근데 이걸 그냥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가장 많은 답이 미음이에요. 미음. 말도 안 되는. 울음 속에는 안타까움, 알겠니? 죄책감, 미안함, 슬픔, 이런 감정이 들어있지. 화자 입장에서는. 그리워하는 대상은 미음이 아니고 리을이죠. 맨 마지막 시를 가지고 좀 감동적으로 읽어보자.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집중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시의 주제가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박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없는, 알겠니? 그걸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이웃의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의 부제가 여기 교과서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웃의 한 가난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농촌에서 어머니와 함께 감나무가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농촌의 삶이 붕괴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처지에 가족을 돌보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이 젊은 청년은 난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리고 1연, 2연을 잘 읽어보세요. 1, 2, 3연.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솟아지는 달빛은 외로움과 차가움의 느낌이 강할 겁니다. 두려운 건 새벽 2시 잠을 깼어요. 시골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조용한데 여기서는 막 방범대원이 왔다 갔다 하고, 맞죠? 막 메밀목 사려 하는 장사꾼이 새벽까지 왔다 갔다 하고, 새벽 2시에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기계는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거대한 공장에 있는 도시 지역이죠. 그럴수록 나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고, 고향의 집밥이 그립고, 알겠니? 고향의 다정한 정서가 그립죠. 그러면 그게 이제 까치밥 같은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떠오르죠. 그 장면만 잠깐 상상해 볼까요? 내가 기차를 타러 동구 밖으로 나왔어. 사랑하는 순덕이가 날 따라와. 순덕이 너무 촌스럽다. 순이라고 할게. 순이가 날 따라와서, 오빠 어디가? 날 버리고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봉양해야 돼. 가난한 나에게 사랑은 사치야. 너는 지주 철민이가 너 좋아하는 눈치던데 철민이하고 잘해서 잘 살아. 난 떠날 거야 하고 딱 기차 위에 올랐을 때 사랑한단 말이야 하면서 순이가 흑 흐느끼는 게 마지막 장면. 그런데 그걸 버려야 한다 그래. 아, 너무 슬픈 시죠. 그렇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 선생님보다도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이렇게 형상화해서 쓰잖아요. 그게 신경님의 시색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시를 씁니다. 이 사람의 시는 수능에 나왔어요. 몇 번. 농무도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선제리 아낙네라는 시가 나오기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아낙네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사람은 지금도 시를 쓰기 때문에 이분은 워낙에 다양한 시들이 존재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10번으로 갑니다. 보기. 선생님이 2차적으로 그 시를 해석해 주는 건 너희의 궁금증이라든지 너희가 그 시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 1번. A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북쪽을 한방눈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너무 자연스럽죠.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죠. 보기에서 고향이라고 돼 있으니까. 2번.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의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인식. 그냥 답은 2번이죠. 이 시는 밤에 깨가지고 고향이 그리운 건데 뭔 문명에 대한 비판인식이 왜 나와? 이런 미친 답들이 있다고. 이게 수능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알겠니? 아예 말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왜 멍청하게, 그래 맞아, 화물차는 문명이고 막 눈은 하얗고 검고 희고 대비되고 문명 비판, 이런 식으로 왜 생각을 하냐면 너희가 자꾸 그런 시 해석을 하려고 해서 그래. 있는 사실을 읽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 주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맞추려고 한다고.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선생님이 궁금한 사람을 설명해 주면 백무선 철길, 화물차, 이건 전부 다 아마 이곳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목을 쭉 연상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길 또는 고향에서 비치는 풍경,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연상이 되죠. 27페이지 3, 4, 5번 문제 중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진짜 문제풀이를 잘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5번 문제가 정말 중요해. 항상 시 전체의 메시지나 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김소월의 나의 집이라는 시를 같이 읽어볼게. 자,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디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 길을 앞에 두고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 혼자 가는 길. 하얀 여울턱에 나는 저물 때 하고 그 다음 줄에 한 밑줄을 가봐.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자,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번쩍여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은 나그네 같은 거지.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내가 밑줄 그라는 그 네 줄을 참고해봐. 나는 아침부터 큰 길가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혹시 그대가 오나 혹시 그대가 오나 반복이죠? 그죠?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라는 대상과 이별해서 그대를 기다리는 시라고.
탈속이라는 말은 속세로부터 벗어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속세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공간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속세의 인연, 속세의 사람들이 느끼는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은둔하고자 하는, 알겠니? 또는 자연에 완전히 귀의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이 탈속적인 세계관이라고 해. 이 시는 탈속일 수가 없어. 큰 길가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그대를 기다리는 시를 탈속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아예 말이 될 수가 없지. 정답은 1번이 맞아. 이걸 잘 풀었어야 돼. 그럼 내가 왜 이 문제에 주목하는지를 봐.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도치법이지? 여기까지 딱 읽고 자연에서 집을 짓고 살겠대. 자연인, 탈속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항상 전체의 분위기, 전체의 주제, 객관적 정보 이걸 바탕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걸 골라야 돼. 이건 탈속이란 말과 정반대야. 오히려 그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큰 길가로 나가 있는 거야. 가를 선생님과 함께 읽었으니까 선택을 가로 했다고 생각하고 3번 문제로 가볼게. 3번은 공통점 찾기지만 가로 일단 먼저 풀어볼 거야. 대비라는 것은 차이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대응시키거나 비교한다는 뜻이니까 자연과 인간에 대비하면 거의 99%의 시는 자연에 비해 인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을 위대하거나 자연을 영원하거나 자연을 순결한 것으로 인간을 뭔가 속되거나 타락한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그리고 있는 거야.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지. 2번, 화자가 처한 상황은 그대와 이별해 있는 상황이 분명하고 집을 짓고 큰 길가로 나가 새벽부터 계속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거니까 대응 방식은 분명하게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2번은 괜찮아. 미래라는 말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다음 시간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했는데 일단 전망이라고 할 것이 없어. 낙관적 전망이라는 말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건데 뭐 그런 내용도 없어.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은 시의 주제와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비판도 아예 없어. 5번처럼 우회적 비판은 아예 답이 될 수 없지. 그러면 가만 가지고도 정답 2번을 확정 지을 수가 있어. 이제 나와 다를 읽으면 더 정확해지겠지. 여러분이 다시를 아는지 일단 궁금해. 다를 알아? 다를 1학년 때 배웠지 보통? 제망매가라고 읽지. 향가고 망매가 누이의 죽음이란 뜻이고 제망매가 누이의 죽음을 제사 지내는 추모하는 그런 시다. 내가 현대어로 바로 해석해서 읽을게. 삶과 죽음의 길은 이 세상에 있으므로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갔습니까? 이때 나는 죽은 누이겠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르겠군요. 이게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야. 잎이 턱 떨어지면 죽음이고, 그죠? 우리가 한 가지에서 잎이 태어났는데 나하고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이게 뭐 사실 상투적이지. 근데 향가 중에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이 작품으로 꼽아. 이게 과연 1000년 전에도 상투적이었겠냐 이런 거지. 그 당시만 해도 좀 참신하고 독특한 비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잎은 생명이다. 그냥 그대로 읽어봐.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는, 화자는 도닦으며 기다리겠다. 누이가 죽었다. 나는 누이의 죽음 때문에 슬프고 안타깝겠지. 하지만 극락에서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 이 말이겠지. 문제 풀러 가자. 3번 다시 보는 거야.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있다. 맞죠? 4번 미타찰만 볼 거야. 화자가 극락세계에 있다. 1번 완전히 틀렸지? 2번 미타찰은 비장하다. 뭐 비장하다? 애매해. 3번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틀렸지? 4번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이란 단어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지향은 추구하는 바, 목적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 이런 뜻이야. 이 시에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누이와의 재회겠지. 함축하는 것이다. 당연하지. 인간의 유한성을 극락세계가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럼 5번도 어색하지. 뭐 정답은 거의 4번이죠. 남아있는 게 뭐 2번, 4번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잘 모르더라. 숭고하다 이런 말은 높게 우러러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문학의 미의식이라고 할 때 숭고미라는 게 있고 이거 다 내신을 대비해서 하는 거야. 수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골개미라고 하면 이렇게 상대적인데 이게 주체를 중심으로 이게 화자나 주체를 중심으로 주체가 자기 발 아래 대상이 존재한다. 이게 골개미야. 하늘로 높이 우러러 봐야 된다. 이게 숭고미야. 그러니까 숭고미란 고개를 높이 들고 예찬, 존경, 막 동경 뭐 이런 것을 퍼붓는 대상. 거기서 오는 미적 미의식 이런 것이 숭고미야. 그러면
고전 시가에서 숭고미를 다루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걸 도대체 시적 화자가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예찬할까? 고전 시가에서는 대부분 자연이야, 자연. 알겠니? 자연의 위대함, 자연을 우러러보고 뭐 이런 걸 대부분 숭고미라고 하고, 임금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뭐 절대적 존재를 주로 가리키는 거고. 골개미는 뭘까? 그럼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 하겠어? 조롱하고 풍자하고 희화화하고 비꼬고 그러겠지? 그지? 탈춘극 대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골개미라고 하는 거야. 사설시조라든지 이런 것들. 자, 나시를 내가 읽어주긴 할 건데 뭐 나시를 안 읽어도 다 풀었으니까 참 재밌죠. 나로 가볼게. 나는 윤동주의 시야. 동주의 시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지. 윤동주에게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아가 보통 둘로 나누어져 있지. 현실적인 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나는 윤동주라는 걸 참고하고 그냥 시를 가볍게 읽을게. 선생님처럼 읽어봐. 잃어버렸습니다. 밑줄 읽어. 시적 상황이야. 근데 무엇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다가 없어, 아직까지. 뭘 어디다 잃었는지 자기도 모른대.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다가 길에 나아갔대.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렸고 길에 찾으러 나선 거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있고 담은 쇠문을 굳게 닫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있으니까 돌담길이야. 근데 돌담길의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봐. 돌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 쇠문은 굳게 닫혀 있고 담은 높아. 긴 그림자를 들이고 있으니까.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대. 계속 이어졌어. 시간적 흐름이지만 길이 그만큼 길게 이어져 있다는 뜻이겠지. 돌담을 더듬어 눈물에 동그라미를 쳐봐. 내가 동그라미는 치라고 했지. 하지만 이유를 물어야 돼, 항상. 이유를 물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눈물은 항상 시가 대부분 눈물이니까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다고 동그라미 쳐야 돼. 자, 부끄럽고 눈물 나. 왜 도대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 무언가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게 부끄럽고 눈물이 나는 거지. 자, 그 다음 년.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까닭입니다. 걷는 이유는 이 말이지. 밑줄 읽어.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다. 참 뭐 너무 뻔한데. 이 돌담길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또 내가 있는 거야, 여기.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은 게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나선 거잖아. 근데 담 저쪽에 또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 그거 나야 또. 이게 윤동주라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 거야. 알겠어? 그 너무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지.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계속 읽어볼까? 마지막이 멋진데.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고 단정적으로 썼지만 이 말에는 상당히 강한 의지가 들어있어.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기 위해서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 상황과 대응 방식이 잘 나타나 있지. 그러면 이 말이 다 이해가 될 거야, 이제. 봐. 왜 나는 눈물이 날까요? 왜 나는 부끄러울까요? 그건 뭐 너무 쉽죠. 나는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알겠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거 반성과 성찰의 눈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4번으로 가면 4번이 가장 좋은 답이죠. 여기서 하늘은 내가 예찬하고 우러러보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대상이니까요. 맞습니까? 이 시를 공부한 김에 윤동주의 다른 시 알죠? 또 다른 고향 이런 거 알죠? 가자 백골몰래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제목이 뭐지 그거?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잡은 최초의 악수.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자아가 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죠? 현실적인 자아, 내가 찾고자 하는 자아. 34페이지. 여기서는 보기가 있다는 게 중요해. 보기를 항상 먼저 보라고 했어. 보기를 먼저 봤는지 기억을 해야 돼. 항상 먼저 봐야 돼. 가와 나가 공통점이 있네. 16번.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 수 있지. 즉, 이 두 작품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 시를 이해했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아주 정말 심플하게 시라는 것을 독해한다, 논리적으로 독해한다는 게 뭔지 보여줄게. 1연을 읽어봐. 자, 일단 현대의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을 생각해야 돼. 도시에 수족관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존에 살고 있던 열대어들이 있어. 서울이야, 도시. 거기 세검정 나오잖아. 여름밤 수족관. 여기 아마존의 열대어가 있는 공간이지. 맞지? 자, 이제 1연 맨 뒷부분을 봐봐. 1연의 맨 뒷부분.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해. 참 놀랍다. 그러니까 열대어에게 시를 선물한다는 말 자체가, 이 열대어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지? 아니, 설마 열대어가 뭐 시를 읽겠어, 그죠? 시를 선물하니 하고 마지막 구절을 봐. 서울 여름밤 수족관에 갇혀있던 이 아마존의 열대어들에게 마지막 부분을 보라고. 두 줄만 읽어봐.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아마존이 생긴 거지.
그죠? 자연이 회복된 거야. 아, 그럼 너무 이건 뭐 시가 간단한 시인데? 도시의 수족관, 답답한 곳에 갇혀 살고 있는 수족관의 아마존 열대어들은 목이 말라. 근데 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까 다시 아마존이 펼쳐진 거야. 이건 뭐 시가 가진 가치. 알겠니? 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 읽는 건 나 여러분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를, 문제를 풀어볼게. 14번에 가는 맞아. 대립적 이미지. 확실히 맞지. 서울 도시 여름밤 수족관. 자연, 아마존. 완전히 대비지. 자, 2번에 가는 틀렸고, 과거, 현재 대비 없으니까. 4번에 가는 사실 있기는 해. 수족관에서 목마르다. 이게 사실 좀 어색하지. 그죠? 5번,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운다는 말은, 기억해라. 나, 우리, 저희, 저 같은 1인칭 표현이 있어야 돼. 1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돼. 이때만 시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직접 등장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5번도 틀렸어. 15번에 1번이 답이야. 현실에 대한 비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반어라는 건 반대로 말하는 거지? 너희의 상상력을 잠깐 물어볼까? 자, 일단 기억을 읽어볼게.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 시적 대상 밑줄고. 수족관의 열대어들. 유리벽에 끼어서 헤엄치고 있으니까 갇혀있어. 내가 이걸 보기를 봤기 때문에 현대의 물질 문명 속에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이 떠오른 거야. 이걸 내가 보기를 안 봤으면 떠오르기 쉽지 않지. 근데 보기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세검정길, 장어구이집 창문에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 고무 탐내가 나고 뜨거운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이거 공간이지. 도시의 공간. 이 뜨거운 기계가 뭐겠니? 야, 도시에 뜨거운 기계가 질주하고 있대. 뜨거운 기계가 뭐니? 뭐 자동차겠지. 그지? 자동차가 막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야. 이게 무슨 반어야? 이게 반어라면, 자, 반어라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대로 표현해서 효과를 얻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 이거? 뭐 차가운 기계들이 뭐 길을 식히면서 가라?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아. 정답이 기억인데, 좀 더 읽어볼게. 상품이 덩쿨이고, 철근이 밀림이고, 간판이 열대야. 이것은 자연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죠? 현대의 물질 문명이지. 아마존 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원래 얘는 아마존 수족관에, 아마존 열대어들인데, 열대어들은 밑줄고 수족관 속에서도 목말라. 이때 목마르다 라는 표현은 간절히 뭔가 그립다는 뜻으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김지아의 시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가 있어.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불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표현한 거야.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붕그리는 여름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뜨거운 여름밤, 삭막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열대어들의 괴로운 상황을 표현한 거니까 기억을 반어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16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잖아. 도시, 현대의 물질 문명, 자유를 잃어버린 채 본래의 자연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답답한 현대인들의 모습. 이런 거 연상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들에게 시를 선물하니까 갑자기 아마존이 펼쳐졌다. 이런 이야기니까. 시라는 건 일종의 해방구고 탈출할 수 있는 기구. 뭐 이런 거겠지. 15번이 답 1번이고 16번으로 갑니다. 16번에 5번을 봐. 수족관으로 가야만 현재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수족관이 현재와 같은 처지잖아. 답답하고 괴롭고 갇혀있는 공간. 어떻게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답이지? 5번이 답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내신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도 돼. 근데 내신 이거 이렇게 듣고 내신 문제 못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의 구조를 적어줄게. 독서야 독서. 나는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이 대장간의 유역이잖아. 털보네 대장간으로 가고 싶어 해. 거기서 나는 시퍼런 무쇠낫이 되고 싶어. 그 다음에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어. 더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 내가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딘가 걸려있고 싶어. 요렇게 읽으면 끝나. 나는 이게 싫고 이게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 털보네 대장간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재밌는 건 여기까지 안 읽어도 되는데 현대 아파트가 생기면서 털보네 대장간이 없어 지금. 그리고 16번 문제를 다시 볼까? 현대의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현대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대장간은 뭐예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전통적인 삶, 과거의 삶의 질서 같은 걸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장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꼬부랑 호미가 될 수 없고 시퍼런 무쇠낫이 될 수 없어.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 시는 다시 읽어줄게. 15번 디귿.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플라스틱 물건이 되고 싶지 않아. 무가치한 삶을 거부하려는 태도. 오케이. 리얼. 똥덩이처럼 느껴져. 삶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 오케이. 자, 14번의 답은 1번이야. 누가 봐도
칠판을 봐. 대립적 이미지가 선명하지? 플라스틱 물건, 시퍼런 무쇠낫. 똥똥이, 꼬부랑, 호미, 털보네드 잠깐, 현대아파트. 알겠지? 정답은 1번이야. 자, 이 시를 내가 한 번 더 읽어줄 텐데 이거는 내신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할 텐데 뭐 안 들어간 학교도 있긴 한데 이거 수능 기출이야. 최근에 나왔을 거야 아마. 평가원인가? 이 플라스틱 물건의 특징을 잘 읽어봐 한번. 봐봐.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 값이 싸다. 필요하면 썼다가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저렴한 상품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상품화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 현대 물질 문명에서 가장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인간을 소외시키는 핵심이 상품이잖아. 인간이란 말이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희가 무엇이어서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야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이 가진 뛰어난 능력 또는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개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장점을 골고루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는 사실 아니지. 어쩔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만 따지니까. 그러니까 수능도 너희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생을 뽑을 때 뭐 매 그걸 점수로 계산하잖아. 등급 이런 거 그죠? 점수 몇 점, 뭐 뽑고 자르고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이야. 이게 사회에 나오면 더 심해.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고 맞죠?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실력이 없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자르고 다른 사람을 대체하잖아요. 이 사람은 돈으로 매겨져 있는 하나의 상품인 거죠. 그걸 그대로 대입해봐. 바로 이해가 될걸? 내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일부리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그런 플라스틱 물건 같은 존재. 이게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생각한 거야. 내가 그런 상품이 아닐까? 싫어! 하고 버스에서 뛰어내린 거지. 그러면 비교해볼까? 10% 무쇠나서 어떻게 만들어지니? 내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개성적인 상품이야. 봐봐, 내가 두들겨 만들잖아. 뜨거운 불에 나를 달구고 시우쇠로 벼리고 갈고 하는 말이 나를 단련시키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더 놀라운 게 있어. 이 플라스틱 물건은 레디메이드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거라고. 개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어. 근데 이건 핸드메이드야. 내 손으로 만들어낸 단 하나의 상품이라고. 이해돼? 이건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차이인 거지. 학교 내신에서 불러주는데 잘 써야겠지만 완전히 이해를 해라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 요것의 특징을 보라고. 앞에 나와 있는 말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지. 근데 아마 다시 태어나기 쉽지 않지. 왜? 털보네드 잠깐도 없고 이제 아파트만에 들어섰으니까. 이건 현대 산업사회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똥덩이 같이 버려지는 존재, 플라스틱 물건처럼 개성 없이 상품화되어버린 현실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맞는 거지. 자기만의 가치를 되찾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어요. 14번, 15번, 16번.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너무 유명한 시들만 나와 있어서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제목을 봐. 슬픔이 기쁨에게야. 정호승은 원래 슬픔의 시인이라고 불러. 이 사람의 별칭이야, 별칭. 슬픔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근데 나는 제목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 슬픔이 말한다, 기쁨에게야. 이거 대화체야. 슬픔이 나고 기쁨이 너야. 지금 보면 너무 간단해. 이때 이제 나는 이 대상의 특성을 찾으려고 해. 너는 딱 이런 느낌이 들어. 비정하고 몰인정한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라는 게 전혀 없어. 공감과 연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봐야지. 우리가 믿고 있는 소중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존재야. 나는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고 했어. 사랑보다 더 소중한 슬픔을 준대. 단서가 엄청 많아.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준대. 너의 슬픔은 엄청 긍정이야. 이 슬픔은 달리 말하면 공감, 동정심, 연민, 알겠니? 따뜻한 인간성 이런 거라고. 이렇게 못 읽을 수가 없어. 충분히 읽을 수 있어. 물론 너희가 해석 못하는 구절은 많이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읽고 해석 못하는 구절을 선생님 생각을 덧붙여 설명할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지. 너를 슬프게 만들 거야. 뭐 이런 뜻을 읽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봐봐. 역설법이야.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래. 이게 역설인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좀 더 읽어봐. 괄호 쳐봐. 겨울밤 거리에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은, 그 다음 밑줄 읽어봐. 무관심한 너의 사랑,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이제 나도 너에게 기다림. 기다림은 슬픔의 변주겠죠? 슬픔을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죠? 슬픔을 잃어버린 존재죠. 그러니까 슬픔이란 인간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세상에 내린 한방눈을 멈추고 봄눈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거친 눈길 너와 밑줄 그어봐.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너와 함께 걷겠다가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비정하고 매정한 존재를 볼 때는 배척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서 끝나죠, 시가. 근데 여기서는 너에게도 슬픔을 주고 슬픔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포용, 배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해석이 아주 어려운 부분들 몇 군데만 간다. 그건 몰라도 되는 거야, 원래 너희들이. 얼어 죽은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라는 말은 말이 안 돼. 역설이죠. 얼어 죽었는데 또 어떻게 얼어 죽어요? 첫 번째 얼어 죽은 건 생물학적 죽음이고, 두 번째 얼어 죽는 건 사회적 냉대 속에서 소외된 거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지. 얼어서 죽어도, 알겠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인 또 하나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알겠지? 두 번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간절함, 그리움, 우리가 바라는 이런 뜻이라고. 기다림의 슬픔이란 말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슬픔의 때, 즉 따뜻한 인간성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걸어가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 이것도 하나 더 한다. 한방눈은 멈춰야 돼.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은 너 같은 새끼들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삭막함, 비정함, 이거 멈춰야 되는 거야. 차가움. 하지만 봄눈들은 데리고 와야지. 이것은 뭔가 희망이고 따뜻함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눈 그친 눈길은 비정함이 그친, 한방눈이 그친 봄눈길이 되는 거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할 여유가 없어, 사실은 시를 읽을 때. 여유가 당연히 없지. 이렇게 천천히 해석할 수가 없고, 너희는 해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지. 이 시는 워낙 유명한 시다. 알겠지? 해석하지 말고 감상해라, 이런 거는 그냥.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왜? 17번의 답이 그냥 5번이잖아. 여기서 슬픔을 긍정으로, 기쁨을 부정으로 본 거 아니야? 맞지? 이걸 틀릴 수는 없지.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슬픔이 기쁨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